갑자기 간증을 요청하셔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조금 고민을 했지만 제가 되게 좀 특별했어요. 뭐가 특별했냐면 제가 만며느리인데 이 추석에 이렇게 오랫동안 비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결혼하고 처음으로 비웠는데 그 자리를 비웠는데 그 비워서 와서 제가 함께하는 곳이 사랑하는 정혜 언니라고 자꾸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언니와 그다음에 정 목사님과 우리 또 황희숙 전도사님 우리 다 같이 있던 곳에 와서 또 다른 가족처럼 이곳에 머물러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간증 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저한테 지금 이게 되게 선물 같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의 짧은 간증이고 여러분에게도 선물, 한가위 선물이 됐으면 종합 선물 세트가 됐으면 네 좋겠고 그 안에 어떤 게 맛있는지는 그냥 본인들이 찾아서 드시면 되고요. 저는 사실 그 지지난주에 만났던 아들이 제가 미국으로 입양을 보낸 아들이에요. 네, 그래서 32년 만에 이제 아들을 만나러 온 거였고, 제가 미국에 여행을 올 기회가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다시 위약금을 내고 캔슬을 했었어요. 왜냐면, 하나님 제가 만약에 미국을 간다면 여행이 아니라 아들을 만나러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었기 때문에, 이제 했었는데, 작년에 미네소타에서 이제 아들하고 32년 만에 처음 재회를 하고, 4일 동안 같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번에 이제 아들하고 이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거예요. 이루어주셨는데, 근데 그 간증을 제가 미국에 와서 하나님 왜 하필 이곳이에요? 왜 이곳에서 전하게 하세요? 라고 이제 제가 물었을 때, 언니한테 먼저 양해를 구한 건 아니지만, 사실 언니도 한 아이의 엄마였었지만, 계속해서 아이를 낳았죠. 저는 아이를 낳았지만, 그때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떠나보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서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간증을 시작할 텐데요. 그 비만 오면 바지를 사오던 남자가 있었어요. 실제로 저희 이제 이게 상담 사례인데요. 이분은 비만 오면 어디 가서 바지를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사왔는지 이미 지금 옷장에 그득해요. 이 택도 떼지 않은 바지가. 근데 또 비가 오면 또 바지를 사와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60대 아저씨였는데 너무 힘들어서 저 사람이 도대체 이 패티시, 바지에 뭔가 성적 매력을 느끼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떻게 그 좋아하는 여자마다 바지 파는 사람인지 아니면 도대체 왜 그런지 어떤 거를 다 고민을 해도 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하고 상담을 합니다. 딸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이제 도저히 니네 아빠랑 못 살겠다. 갈수록 이상해지고 내 말은 죽으라고 안 듣고 난 이제 더 이상 저 이상한 남자하고 계속 살고 싶지 않다. 내 말 듣지 않는 남자하고 이제 헤어지고 싶은데 그러나 이제 너가 시집을 갔기 때문에 너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겠다 그랬더니 이 딸이 엄마 한 번만 부부 상담을 그럼 받아보시고 후회하지 않도록 그걸 하고 나서 하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상담을 받게 된 케이스예요. 상담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죠. 수다를 떠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얘기를 쭉 하다가 몇 회기가 가다가 이제 물어보죠. 혹시 아버님에게 바지는 어떤 의미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이 아버님이 멈추는 거예요. 바지? 무슨 의미?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도 아버님이 계속 이 바지를 끊지 못하고 사오시는 거예요. 아버님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으신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그런가? 그러다가 이분이 딱 나온 말씀이 뭐냐면 사실은 그렇게 물으니까 나한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알고 봤더니
이분이 갓난아기 때 아버지가 이분의 생모를 쫓아낸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쫓아내고 새 아내를 맞았는데 이분은 그 엄마가 자기 친엄마인 줄 알고 계속 컸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때 이제 국민학교 다니겠지. 학교를 갔다가 나오는데 학교 앞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를 이렇게 보더니 다가와서는 네가 누구냐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네, 제가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하고 아래를 이렇게 보더니 손을 붙들고 어딘가로 가더니 그때 그 시장 있잖아요. 시장에서 이분에게 바지를 하나 사서 입히고 보낸 거예요. 집으로 가.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집에서 그 아들이 들어오는 순간 이 아버지가 딱 보더니 바지가 새 거잖아요. 아버지가 직감을 한 거예요. 막 뭐라고 욕을 하면서 이제 그 생모에 대해서도 좋은 말을 쓰지 않고 욕을 하면서 왔다 갔구나 이러면서 당장 이리 와 그러더니 바지를 벗겨서는 막 저기 하더니 불 지피는 아궁이에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다시는 그 여자가 나타나도 만나지도 말고 네 엄마는 이 사람이고 절대 하지 마라. 그러고는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이후로 이거를 잠그고 살았어요. 미안한 게 우리가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면 음식도 그렇고 그냥 음식을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추억으로 먹잖아요. 이분이 자수성가를 하고 결혼하고 딸을 잘 키우고 다 했는데 언젠가부터 허전해요. 어떤 걸 해도 허전해요. 차도 샀어요. 집도 샀어요. 다 했어요. 아무래도 허전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때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그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엄마를 다시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물이 생각이 나는 거죠. 바지. 그 비슷한 질감의 색깔의 바지를 미친 듯이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바지를 하나 샀어요. 입었어요. 근데 그 바지를 샀던 날이 비가 오던 날이에요. 그 엄마가 사준 날이. 그래서 바지 흙이 많이 묻었기 때문에 바지를 하나 사준 거죠. 입었더니 너무 마음이 행복하더래요. 근데 그거를 차마 아내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라. 내가 이래서 이 바지를 샀다. 근데 모든 그 중독의 프로세싱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뭐가 떠오른다. 이걸 하면 해결될 것 같다. 그걸 할 만한 좋은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했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좋은 의미는 좋은 이유는 점점 짧아지고요. 비 온다. 엄마 보고 싶다. 바지 산다. 위로가 됐다. 나중에는 엄마 보고 싶다. 위로가 됐다는 빠져버리고 비 온다. 바지 산다. 이제는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비가 오려고 한다. 바지 산다. 비가 오려고 했는데 이미 바지가 내 손에 들려져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수없이 많은 바지가 이제 있었는데 상담실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안에 있는 데서 이분이 이제 사실은 그랬네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내가 그 남편을 보고 이혼해 그랬겠어요? 얼마나 힘들었다. 그 말을 못하. 여기 이민교회잖아요. 한인교회. 제가 이 최고로 지금 비행기 값이 비싼 때에 미친 듯이 아들을 만나러 온 거가 그것 때문에 아들을 혼자 한국으로 오라고 하면 훨씬 편해요. 집에서 묵을 수 있고 돈도 더 들고 비행기만. 그런데도 굳이 제가 이곳으로 온 이유는 저는 아들을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난 보냈어 어떻게 하겠어가 아니라 아들이 살아온 곳, 아들이 가장 편안해하는 곳, 아들이 먹는 음식, 아들의 습관, 아들의 하다못해 아들의 냄새까지 다 배우고 싶어서 단순히 이제 제가 입양을 보낸 엄마였기도 하지만 아마 정 목사님이 간증을 좀 내주면 좋겠다고 하신 이유가 사실 제가 지금 이제 그
3월 달에 우리나라에는 저는 지금 입양 관련해서 정책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박사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황희수 전사님이나 저기 민정혜 사모님, 정대철 목사님하고 있을 때도 저는 이미 이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그때는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네, 말하지 않았었고, 한국에 있는 싱글맘, 그다음에 입양인들, 국내 입양인들, 그다음에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흩어져 있는 해외 입양인들 20만 명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읽어드릴 이 원고는 지난 4월에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제 그 아동 포럼을 할 때 했던 건데, 이게 조금 잘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이어서 요거를 읽으면 정리가 잘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0년 6월 1일 미혼모로 아들을 출산하여 해외인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습니다. 임신을 인지한 순간부터 21살의 어린 엄마가 할 수 있는 모든 고민을 거쳐서 친정 엄마의 간곡한 부탁으로 해외 입양을 결정한 후 입양기관으로 아들이 보내졌고, 아들은 약 5개월 정도 한국의 위탁가정에 있다가 11월 15일, 1990년 11월 15일 캘리포니아로 출국했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조산소에서 단 하룻밤만 보낸 후 헤어졌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움이 커서 아들의 첫 번째 생일, 돌에는 너무나 보고 싶어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 몸 안에서 10달을 품어서인지 결코 잊을 수 없었고, 한국에서 오직 나만 기억할 아들의 생일을 해마다 기념하며 아들이 살아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10월에 해외 입양인 단체를 통해 아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1년 정도 문자로만 소식을 주고받다가 2021년 11월에 미네아폴리스에서 32년 만에 재회를 통해 살아있는 아들의 얼굴을 만지고 목소리를 듣고 내 손으로 직접 음식을 해줄 수 있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아들과 재회하기 전에는 25년이 넘는 동안 많은 해외 입양인과 그들의 부모님을 만나 친생모 경험 나눔을 통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웃으며 치유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이 아들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고 나 역시 성장해야겠다 결심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자신들이 키우는 자녀의 모국인 한국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친생 가족을 찾으려 애쓰는 과정마다 자녀 곁에서 함께 하시던 해외 입양 부모님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한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방문을 한 성인 입양인들과도 오랫동안 교류하면서 해외 입양의 또 다른 모습도 알게 되었습니다. 친생 가족을 포함해 나라와 문화, 언어와 음식과 정서까지 상실한 채 먼 땅에서 그 나라 사람으로 살아내려고 부단히 애쓰지만 수시로 맞닥뜨리는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 우울감과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친생모를 찾을 길이 없어 대신하여 저를 만난 남자 해외 입양인이 차라리 내 엄마가 나를 낳지 않았더라고 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라고 우는 모습에 내가 최선이라고 선택해서 아들에게 준 삶이 과연 아들도 최선이라고 인정했을까라는 의문이 들면서 무척 괴로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해외 입양을 선택한 내가 해외 입양이 이제 좀 그만 그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어떤 면목으로 할 수 있을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미국으로 입양 보낸 아들에게 정직하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해외 입양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만약에 네가 해외 입양이 아니라 한국에서 국내 입양이 되었더라면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만약에 내가 입양을 보내지 않고 우리가 함께 살았다면 지금과 비교해서 너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리고 아직도 해외 입양을 보내는 한국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어떤 거니? 그 중에 아들이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해줬습니다. 나는 자녀를 해외로 빨리 보내는 것에 대해 매우 조심할 것과 입양제도 개혁에 관해 연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는 부모에게 입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조금 의외의 답변으로 느껴졌지만 아들의 간결하고 솔직한 답변을 통해 서로의 진실에 한 발짝 다가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들의 답변을 들으니 세상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친생모의 뱃속에서 10달을 함께 있었던 아기가 세상에 나와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분리됨으로 인해 안전기지를 상실하는 사건을 인생에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 그가 비록 아기를 낳은 엄마라고 할지라도 도무지 알 수 없는 감정이기에 입양은 보내는 사람이나 국가의 책임감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기 장래의 결정을 위해 아무리 고민을 해도 입양을 제외하고는 답이 없는 그때조차도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국내 입양인으로 살아오셨습니다. 30년 만에 KBS 이산가족 찾기에서 친생가족을 찾으셨고 저희 아들을 해외 입양 보내자고 하셨던 이유 중에는 당신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에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욱 편견 없이 넉넉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것으로 저는 알았었는데 사실은 아들을 찾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형편만 같아도 내 손으로라도 키우고 싶었다라고 하시면서 그때의 입양 결정을 후회하셨습니다. 저 역시 어렸어도 엄마로서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이 컸기에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형편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감정에 한 아기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건 가혹하기에 입양, 특히 해외 입양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양은 개인의 또는 그 가족만의 일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그 개인을 둘러싼 가족의 이야기이고 가족이 속해져 있는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동의 숫자가 20만 명이라는 건 적어도 낳은 주체가 40만 명이며 생각보다 훨씬 입양의 서사로 둘러싸인 가족이 많다는 말입니다. 저는 입양인의 딸이기도 합니다. 입양인의 자녀, 그 다음 세대까지 고려한다면 결코 입양은 개인만의 일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친생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자기를 보호해줄 나라에서조차 분리되는 일은 이제 그쳐야겠습니다. 입양한 자녀를 위해 국가 기관에서 운영하는 입양 교육이나 자조 모임을 만들어 아이의 속마음을 잘 들이려 하시거나 더 나아가 친생가족을 찾고 싶어하는 자녀의 감정을 공감과 지지로 지켜봐 주시는 입양 부모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많은 변화가 생긴 것 같아 더욱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원가족 보존을 주장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원가족 보존을 해야 한다면 아이와 엄마가 분리되지 않고 사는 방법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아이를 보내지 않고 키우기 위해 받고 싶었던 도움이 떠올랐습니다. 아이와 엄마를 같이 입양해 주세요. 두 사람이 헤어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큰 의미의 입양이에요. 대부 대모가 되셔서 어린 엄마와 함께 아이를 키워주시면 아기는 엄마와 헤어지지 않고 엄마는 책임을 배울 수 있으며 대부 대모는 어른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그 아기가 커서 이런 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엄마는 힘든 중에도 외롭지 않아서 그런 힘이 생깁니다. 저는 1996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저의 입양 사실을 먼저 고백한 후 결혼하여 4명의 자녀를 낳고 불러 이제 그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저희 아이들에게 10년에 걸쳐 제 이야기를 차례차례 충분히 하였고 입양 보냈던 아들과 그 이후에 재회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제가 큰아들, 지금 큰아들과 제 또 여행 가서 저의 입양 사실, 입양을 보낸 사실을 나눴을 때 그 아들이 제게 해준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아빠와 결혼하기 전에 아들을 낳아서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어요. 그 말을 들은 저희 아들이 엄마 나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크게 실망해서 그렇구나. 맨날 어떻게 커야 된다. 사모로서 예의범절, 그다음에 순결, 그다음에 애티튜드, 태도,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게 그런 얘기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쳤는데 그거에 네가 실망해서 그렇구나.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들이 한 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무도 엄마가 아기와 같이 살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그때 없었다. 엄마는 만약에 지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입양을 보내지 않으실 거잖아요. 키워주실 거잖아요. 도와주실 거잖아요. 그게 슬퍼서 지금 넘어가요. 사람들이, 입양인들이 저를 만나면, 난 네가 내 엄마면 너무 좋겠어라고 그래요. 정말 내 엄마가 너 같으면 좋겠어. 열려있고, 성장했고, 똑똑하고, 여유롭고, 그거는 돈을 떠나서, 그리고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굉장히 저를 스페셜하게 생각했어요. 이번에 아들을 만났을 때도 아들이 저에게 어머니는 너무 스페셜하다. 근데 제가 이번에 입양 부모님들을 만났는데 입양 부모님들도 제가 만난 입양 부모님들 중에 베스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내일이면 제가 떠나죠. 또 헤어져야 돼요. 아까 목사님이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목자를 떠났던 양,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간 드마크라, 그리고 자기의 능동적인 행동으로 집을 떠난 아들. 그 세 가지가 저는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그 시기마다 처음에는 그 드마크라처럼 제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의 충격으로 제가 먼저 그 아이의 생부에게 버림을 받았어야 됐고,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아니지 않냐라는 그런 정말 너무나 상처되는 말을 들어야 했고, 참 용서하기가 어려웠지만 내가 살고 싶어서 용서해야 했고, 저의 어리석음을 자책해야 했고, 어쨌든 저의 결정을 넣어서 아이를 보내야 됐고, 사실 그때는 제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믿기가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저만? 왜 이런 일은 나한테? 나는 입양인의 딸로 너무 힘들게 살았고 평생을 어딘가 누군가를 찾아갈 것만 같은 엄마의 딸로 살았고, 결국은 아버지와 헤어지고 그렇게 사셨고, 제가 어릴 때 엄마가 아버지가 처음으로 두 분이 헤어지실 결심을 하시면서 저와 제 동생을 보육원에 맡겨서 제가 입양이 되어져 갔다가 아버지가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워서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입양인의 딸이면서 입양인이었으면서 이 땅을 보낸 셋부이기도. 이게 왜 나는 이렇게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왜 이렇게 다르지? 근데 나한테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시지? 그래서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있었던 그 세 가지 모습에서 그 시시때때로 저를 찾아 나서시고 또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어쨌든 기다리시고 그러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죠. 하고 많은 교회에서 네, 미국 땅에서 저의 이 이야기 제가 너무 힘들 때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욕했어요. 그렇게 좋은 거는 당신이 다 가져. 그렇게 좋은 축복이면 나는 안 받고 싶으니까 당신이 다 가져. 위장된 축복이면 다 가져가세요. 난 이미 지금 충분히 너무 괴로워.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도 막 화냈어요. 더 이상 위장된 축복 갖고 싶지 않아. 주실 거면 그냥 포장 필요 없으니까 그냥 주세요. 나는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지금 괴로우니까 그냥 주세요. 포장하고 위장하시지 말고. 이게 축복이야, 현수가. 내를 위해서 준비했어. 그렇게 주세요. 근데 제가 지금 아들을 만나고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때 지금 이 영광이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그때 내가 조금 더 고난을 더 감사했더라면 지금 영광이 더 컸을까? 이런 또 사람의 욕심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그때 힘들 때 하나님한테 내가 화를 내면서 말했던 것조차도 다 들으셨던 하나님은 저는 알아요. 네, 참아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정말 힘들고 네가 정말 힘들어서 사람한테 말하지 못하니까 나한테는 그렇게 때를 쓰는구나. 네가 그 정도로 나를 믿는구나. 나한테 때를 쓰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너는 믿는구나. 그렇게 나에게 위로하셔서 지금 이제 32년 만에 아들을 만나고 같이 어제 밤에도 이제 한국마트에 가서 한가위였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고 싶은데 지금 내가 묵고 있는 그 입양인의 집에 한국 소스나 이런 게 별로 없어서 어떤 걸 할까 하고 했지만 상을 차려서 같이 먹고 불고기를 하고 아침에도 과일을 깎고 만두를 굽고 아침을 같이 먹고 허그를 하면서 아들이 너무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 비해서 더 불행했기 때문에 제 불행이 위로가 되어질 만큼은 제 불행으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는 건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불행을 비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그냥 지금의 저의 튼튼하고 밝고 씩씩하고 또 야무지고 뭔가 해내고 기능적이고 이런 모습을 계속 가져올 수 있었던 거가 제가 하나님하고 소통했던 것이라는 힘들면 힘들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죽고 싶으면 죽고 싶다고 실제로 정말 죽어버릴 거라고 하나님을 위협한 적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분밖에 난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말들조차도 하나님이 정말 그러니까 찾는다라는 게 기다린다, 찾는다라는 게 저는 어떤 건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고 얼마만큼 기다리는지 그 깊이를 알고 있어요. 난 당신 앞에서 죽어버릴 거예요 라고 말할 때조차도 그것조차도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저를 눈여겨보시는 그 깊이를 저는 알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들을 만나서 우리가 아들을 새로 만나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 너는 이제 네 아이도 4명이나 있고, 다 있고, 남편도 같이 도와주고, 이제는 행복하기만 하겠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만났더니 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얘 완전 미국인 거예요. 어떻게 키워야 될지, 내가 어떻게 얘를, 다시 심리적으로 제가 얘를 이제 입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또 엄마로서 성장해야 되나? 그게 또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묻고 아들이 대답하는 걸 따라서 이제 원스텝 이렇게 같이 이제 가는 걸로 이제는 그러나 조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훈련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더 루스테블이라는 제 영어 이름이 루스예요. 영어 그 성경에 나온 나오미의 며느리 루. 그래서 그 루스테이블 그래서 한국으로 오는 해외 입양인들, 또 국내 입양인들과 같이 이제 식탁 공동체를 하는 일을 제가 이제 하고 있어요. 친생모분들과 같이 나누는 일도 하고 있고. 왜냐면 한국에서 친생모분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형제님 앉아 계신데, 형제님 어머니가, 아들아, 사실은 내가 40년 전에 애를 하나 낳아서 입양을 못했어. 이런 거잖아요. 그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자녀나 남편이나 아들은 말씀을 못 하셨는데 우리 모임에 오셔서 어떻게 알고 오셔가지고 사실은 내가 그랬어. 이제 내가 그 일을 찾고 싶은데 면목이 없어. 어릴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내가 아프고 병들었다고 얘를 찾으려니까 면목이 없어.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입양을 보내시는 분들이. 그다음 형제님 어머니가 그런 건 아니에요. 네. 한국에서 친생모들은 입양을 아이와 분리할 때 저한테도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입양 기관에서 너는 남편이 없고 아이는 아빠가 없으니까 그냥 너는 나중에 비밀로 하고 그냥 좋은 남자 만나고 그 다음에 아이는 부모가 있는 집으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무소식이 희소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잘 크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더 이상 가려고 하지 마요. 그래서 그걸 내면화하고 살아요. 내가 무언가를 입양기관에 가서 혹시 아이가 잘 갔나요? 건강한가요? 어디로 갔나요? 혹시 만약에 나중에라도 보고 싶으면 편지를 쓸 수 있나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려고 하면 다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그 부모님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묻는 거가 아이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고 살아요. 근데 나중에 입양인들이 돌아와서 묻는 얘기가 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나를 보내고 한 번도 보고 싶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보냈는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나고 나서 이거를 서로 같이 소통해야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한국 정서를 미국 아들은 이해를 못하고 미국 아들의 그 말을 듣는 한국 엄마는 지지하세요. 제가 남편에게 결혼하기 전에 정연이도 그렇고 저희 연애 시절을 아는 분들이어가지고 남편에게 이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예수전도단에서 저는 이제 DTS를 받고 미국에 있는 게임들 속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DTS를 받고 있던 예수전도단에 있었을 때고 그래서 DTS 끝나면 미국 하와이 열방대학이나 아니면은 미국으로 와서
이제 미국에 있는 SBS를 하고 나서 저는 이제 홍콩의 제키 폴리스처럼 갱들 속으로 들어가서 마약하고 이런 친구들 속에서 그러니까 한인 1.5세나 2세들을 위한 그거를 하겠다고 제가 이제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어느 날 제가 이제 소망교회를 다녔거든요. 압구정동에 소망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제 머릿속에 미혼모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미혼모 쉘터에서 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미혼모들을 만든 그 남성들은 다 지금 어디 가 있지? 이 생각이 의문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교회에다가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소년원이라는 곳이 있어. 그 소년원에 가면 이제 죄를 짓고 온 애들이 있대요. 그래? 그러면은 우리 발렌티어로 한번 가볼까? 하고 이제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하다가 그래도 결혼은 제가 생각 안 했는데 이제 저희 이제 이 목사님이 그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결혼을 하려면 이거를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제 주변에서는 전부 다 저를 아끼는 분들은 다 비밀로 하라고 말하더라고요.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근데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되게 하나님 말을 잘 듣거든요. 땡깡도 잘 그리지만.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일주일만 기도해보고 대답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뒤에 대답을 저한테 하기를 성경에 여자를 보는 의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가능한 것이라는 말씀을 나에게 얘기해 주면서 그랬다면 자기는 이미 마음속으로 100명도 넘는 여자를 가늠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그 이야기를 자기에게 먼저 들려줘서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해줬고 결혼을 교제를 하자고 결혼을 전제로 그래서 저도 약속을 했죠. 물론 그 전에도 했지만 우리가 결혼을 결심한 이 순간부터 오로지 내가 당신에게 순결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켜왔고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네가 그 고백을 하는 거는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그 고백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선택하더라도 그건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라고 얘기해서 할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너무 괴롭고 너무 죽고 싶고 너무 슬프고 그때는 너무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래서 그냥 안 하겠다고 할 때도 있었죠.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는 하나님이 하셨대요. 아까 설교 본문을 제가 들으면서 조금 깜짝 놀랐어요. 서로 맞춘 것도 아닌데 이거 뭐지? 그리고 내 머리 남편이 저를 잘 다스려주고 해마다 6월 1일 아들 생일이 되면 한 번도 빠짐없이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네, 한 번도. 그리고 우리가 다투기도 해요. 애가 넷이니까 사역 때문에도 그렇고 다툴 때는 막 정말 치고받고 싸우고 막 때리고 이런 건 아니어도 굉장히 격렬하게 말로 싸우거든요. 그러나 요만큼도 저의 아들을 가지고는 농담으로조차도 소재로 삼지 않은 사람. 이번에도 아들하고 제가 단 둘이서만 숙소를 정해서 5일 동안 있겠다라고 했을 때도 오케이, 그거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5일 동안 쉽진 않았지만 제가 있었고
하나님이 임신한 나를 먼저 버린 그 남자 아이의 생고에 대한 상처를 좋은 남편을 저에게 줌으로써 지워줬고, 아들을 한 명 보냈죠. 3명의 아들을 주시고, 딸도 주시고. 그때는 낳기만 하고 기르지 못해서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 4명의 아이를 기르면서 나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만큼 충분히 아이를 기러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못하고 잘 줄 알았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도 인도하시고, 또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는, 같이 공감하시는 성숙한 분들도 계셔서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간증보다 강의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라 간증의 스타일을 잘 몰라요. 그냥 각자 가져가시고 싶은 거를 그냥 한 가지씩 가져가셔서 마음에 하셨으면 좋겠고, 선생님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부부 대화를 짤막하게 제가 두란노 고등학교 강사거든요. 그럴까요? 그럼 목사님 나오실래요? 제가 짤막하게, 정말 짤막하게 할게요. 네? 바지 사장님, 이혼 안 하셨어요. 치유됐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강의할 그 소통과 연결되는데, 보세요. 몇십 년을 말하지 못했는데, 그날, 사실은 내가 그랬어. 엄마가 보고 싶었어. 라는 그 말에 이 아내가, 아이고, 이 사람, 그걸 지금까지 힘들게 어떻게 그걸 참고 사냐, 말을 하지. 근데 내가 말할 수가 없어서 두려워서. 그랬더니, 괜찮아. 그 다음에 비만 오면은요, 아내가 먼저 전화해요. 뭐 바지 사러 갈까?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이제 괜찮아. 해결됐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마음속에 혹시 바지가 있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 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저희 상담하는 사람들은 하다못해 마약하는 사람도 그 사람에게 마약을 할 만한 좋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 마약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약을 할 만한 그 사람만의 좋은 이유를 우리는 물어보거든요. 하면 안 돼가 아니라 네가 그 사람도 알아요. 자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거를 계속 유지하는 좋은 이유가 혹시 있니?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배고픔을 잊을 수가 없어. 그러기에는 돈이 너무 없어서 이걸로 배고픔을 잊는 거야. 그거를 인지해서 말을 꺼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게 소통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그게 대화예요. 저도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아들을 보러 오는데도 전혀 문제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올 수 있잖아요. 신뢰가. 그런 건 것 같아요.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9월, 10월, 11월 계속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짧게. 내가 이제 저를 이렇게 칭찬해 줬는데, 사실은, 부부가 그런 것 같아요. 같이 왼손을 잘 감싸주고, 아내의 연약하게 있던 아내를 만나기까지 기다려주고, 부부가 이런 게 부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가장 좋은 친구고요. 가장 편한 사람. 내 마음에 있는 속 얘기를 다 꺼낼 수 있는 사람. 힘들 때도, 마음이 답답할 때도 꺼내서 서로 그 이야기를 격려해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부부가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생각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부부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잠깐 좀 해볼게요. 아까 이제 아내가 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바지 진짜 많죠.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사람 안에 이런 탱크가 있다고 그래요. 이런 탱크. 이게 감정 탱크인데요. 탱크 안에 무엇이 채워지느냐가 사람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 탱크에
이 아내의,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채워지면 사랑 태그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스토커를 통해서 사랑이 계속 나올 거예요. 사랑의 언어의 특징이 뭐냐면 받은 만큼만 줄 수 있고, 아내가 저한테 사랑의 언어를 계속 주면 이게 태그가 채워져.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요, 3년 차에 그때 손해노 사역할 때죠. 이래서 헤어지는구나. 못 살겠다. 너무 다른데? 이런 위기들이 왔죠. 그러니까 각자의 삶 안에 이런 위기들이 와요. 올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하죠. 절대 우리는 없어! 이거는 거짓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이런 위기들이 왔을 때 어떻게 그걸 극복해 갈까? 그것이 뭐냐? 사랑의 언어를 배우자 계속 채우는 거죠.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요, 상처의 언어가 뿌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아내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채워지게 되고 탱크를 통해서 나에게 있던 상처가 아내에게 흘러가고 아내에게 있던 상처가 애들한테도 흘러가고. 이게 무섭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문제를 우리는 더 놀라운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계속 부어지기 때문에 배우자로부터 받은 상처도요, 하나님께 들고 와서 하나님 내가 아파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치유를 경험해야 돼요. 그게 예배죠.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계속 그게 공급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탱크로 채워줄 수 있겠다. 그렇게 마음을 저는 아내가 한번 당신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민교회 와 계시니까 모국어에 대해서, 저도 여기 지금 20일 정도 있으면서 아들하고 영어 조금, 그 다음에 한국말, 파파고에 이렇게 하는데 제 감정이 사실 전달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모국어는 원 가족에게서 배우는 모국어를 말합니다. 만약에 두 분이 계시면 자매님이 자매인데 원 가족에게서 계속 들었던 말, 형제님은 형제님의 원 가족에게서 계속 들었던 말, 그게 모국어인 거예요. 그거는 같은 한국말을 써도 내가 원가족에서 들었던 그 모국어인데, 결혼을 했어요. 둘이 결혼했는데 나는 우리 집에서 편하던 모국어로 대화를 하고 상대방은 자기의 집에서 편하던 모국어로 대화를 하는데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계속 통역이 안 돼요. 어떤 거냐면 설명을 해볼게요. 저의 집의 모국어는 집 안에 있던 이야기를 절대로 밖으로 말하면 안 돼. 여기 저희 집안의 모국어. 근데 우리 집의 모국어는 아버지가 경찰이셨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가 어떻게 왜 진술서 써듯이 하듯이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말을 하라고 그러지. 우리 집은 말하지 마요. 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시집을 왔어요. 같이 이제 시집에 좀 살았거든요. 같이 초기에 좀 살았는데 우리 집에 있었던 이야기를 왜 큰 집에 가서 이제 명절에 모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넷째이기 때문에 큰아버지 집에 가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아내는 늘 하던 게 우리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늘 하는 사람이니까 옆에 이제 제 사촌 형의 아내죠. 형수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 집에 있었던 일을 같이 전부 치면서 그때 친하라고. 그때 네. 저희 어머니가 눈빛을 레이저를 딱 보내시는데 쫙 보면서 너 말하지 말랬지. 왜 그러시지? 눈빛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저도 똑같이 눈빛을 보냈어요. 처음에. 아니 이 사람아 지금 그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저한테 눈치를 주는 거예요. 네. 그만하라고. 그거 말하면 안 돼. 그 눈빛을 계속 보는 이 사람 말한 것도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야. 집에 와서 이제 너 그거 왜 말하고 그러냐? 말하지 말랬잖아. 이렇게 싸우고 외롭더라고요. 이렇게 했던 것이 저희 가정의 문화죠. 근데 내가 혼자 가 있잖아요. 이 집에서 다 그 모국어를 쓰는데 나만 혼자 따로 모국어를 쓰는데 다 같이 한편이 돼가지고 나한테 왜 그랬어라고 말하니까 나 뭐지? 가족이고 아내인데도 왜 이렇게 외롭지? 그럼 도대체 이거 뭐지? 그럼 나 어디로 가야 돼? 도대체 나는 내 마음을 어디로 가야 돼? 그렇죠. 이게 모국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계속 학습되었던 모국어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찾아내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각자가 각자의 집에서 떠나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연합해서 새로운 우리만의 나라를 이뤘잖아요. 아내의 머리 남편, 남편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아내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남편이에요. 우리 한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뤘는데 각자의 모국어를 다 버리고 새로운 우리만의 언어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기 옛 습관을 못 버리고 자꾸 옛날 모국어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는 게 부부의 영성이라고 봐요. 정말 부부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통이 잘 되는 집은 그것들을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정서를 주고받고 마음을 주고받고 우리 시집은 원래 이렇지. 우리 처가는 원래 이렇지. 그때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맞아. 그랬지. 그래서 내가 좀 이상했구나. 이렇구나. 당신 집이 아니라 이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조율하지?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 좀 해볼까? 이게 중요해요. 그게 객관화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객관화 시켜서 같이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우리 부부가 행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모국어를 우리의 다음 세대인 아이들한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국어를 잘 만드는 건 너무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대화의 패턴이 있대요. 접근과 반응인데요. 이 대화를 할 때 중요한 거예요. 마치 이 종이 한 장을 종이와 종이를 붙이려면 풀이 필요하잖아요. 풀이 있어야 요게 딱 달라붙잖아요. 종이를 붙일 때. 관계에도요, 이 접착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접근과 반응이에요. 내가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 건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늦게 며칠 동안 새벽 2시가 넘어서 들어갔어요. 근데 아내가 견디다 못하다가 현관문 앞에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팔짱을 끼고 웃기만 해봐라. 노래 보면서 하면서 문을 열자마자 여보 지금 몇 시예요? 새벽 2시가 넘었는데 혹시 아내가 시간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 무슨 뜻이죠? 이렇게 되셨어요. 이렇게 늦었어요.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맞나요? 아내분들 맞나요? 남편이 집에 좀 일찍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마음이잖아요. 본 마음을 전달하면 되는데 접근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여러 가지. 각자에게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요, 접근을 지금 몇 시에요? 이렇게 해도요, 있잖아. 많이 기다렸지. 많이 기다렸지. 힘들었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힘이 없는 사람은, 야, 내가 놀다가 왔냐? 야, 나 열심히 했어. 이러면서 이제 내 감정을 또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접근, 적절하지 않은 반응. 그 감정을 표현하는 괜찮은데, 조금 더 엉뚱한 사람들은, 지금 새벽 2시네? 놀려요, 또.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대방이 원하는 그 접근에 맞지 않는 반응을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붙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서로 연합이 안 되고, 계속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적절하지 않은 접근이 왔을 때도, 건강 반응을 하면 다시 연합이 될 수 있어요. 그쵸. 마찬가지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보여도 건강한 접근을 하면 또 다시 연합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아내가 기다리면서 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딱 들어오면 여보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접근을 하면 남편의 마음이 어때요? 갑자기 힘이 생기지. 없던 힘도. 근데 지금 몇 시예요? 그러면요. 많은 남편들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러니까 다시 집을 나가고 싶어요. 이게 집이 아니야. 집이란 그 정서가 있어요. 편안하고 쉬고 싶은데 난 열심히 일했는데 막 적절하지 않은 접근이 왔을 때 집을 막 나가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지금 내 배우자에게 적절한 접근과 적절한 반응을 하고 있나? 이걸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자꾸 흘려. 밥 먹다가. 흘려. 네. 그때 자꾸 흘리는
남편을 보고 어떤 아내가 둘 다 전문직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 실제 사례예요. 실제 사례. 유명한 사람. 네, 아주 실제 사례인데 아내가 옆에 있다가 으이그 찌질하기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나한테 야 찌질? 어디서 밖에서 난 찌질하는 소리를 한 번 들어본 적 없는데 내가 이걸 야, 했다고 찌질해? 나한테 찌질하고 그러면 네가 더 찌질해. 이렇게 막 부딪힌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요 법정까지 가게 되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한 사유가 돼요. 찌질이 판례라고 굉장히 유명한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건지.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남편이 뭔가 흘린다 먹다가 어떻게 하세요? 닦아주세요? 늙었다 이제. 그 말 속에는 안쓰러움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죠? 안쓰러움이 묻어 있어. 근데 아유 그만 좀 흘려라 좀. 야 뭐 새냐? 이러면서 막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요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접근과 반응을 잘하면 좋겠다. 대화의 4가지 패턴을 얘기하고, 자, 요건 넘어가 볼게요. 같은 말이 했던 얘기인데, 요거 얘기하고 좀 마무리 해볼게요. 대화의 패턴은, 4가지가 있대요. 공격하고, 공격하는. 이거 뭐냐면, 나쁜 사람 찾기. 서로 대화할 때, 있잖아. 네가 그런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네가 그렇게 나쁘고 네가 그런 행동을 자꾸 하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 여기서 또 뭐 안 그러니? 그렇지. 그러면서 막 서로에게 나쁜 사람이 어떻고 찾는. 우리 부부의 패턴은 어떠한가? 대화의 패턴이 자꾸 네가 잘못했어. 아니야. 네가 더 많아. 아니야. 넌 3가지였어. 아니야. 넌 5가지였어. 뭐 이런 것이죠. 이렇게 공격하는 패턴이 있어요. 두 번째 패턴은요, 한 사람이 공격하면 한 사람이 회피하는 패턴.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는 언제 어디서 잘하고 어머니는 그렇게 접근해 오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멈춰서가지고 엄마가 뭐 이랬어요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버지는 그걸 더 세게 하고 싶으셔가지고 거기에 폭력이 동반돼요. 네. 저희 집은 반대예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회피고 어머니가 계속 추궁하고 집착하고 예전에 아버지가 외도한 장면을 어머니가 발견하신 거예요. 여성의 육감으로 탁 해가지고 갔는데 실제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됐어요. 그때부터 어머니의 모든 안테나는 아버지의 외도가 연결돼 있어요. 그 안경에 계속 아버님의 행동이 걸려 계시죠. 이 안경을 못 벗으시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계속 공격하고 아버지는 계속 회피하고 이랬던 모습, 그런 모습이 있고요. 또 한 가지의 모습은 법치를 안 해? 누가 나빠요? 고함치는 아내가 나빠요? 도망가는 남편이 나빠요? 응? 둘 다 나빠요? 그러니까 안 도망가면 고함 안 치면 안 도망가죠? 그렇죠. 고함 치니까 귀 좀 막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 마음속에는요, 아내는 뭔가 말을 하고 얘기를 해서 풀고 싶은 거고요. 남편은 같이 얘기했다가는 그렇죠. 같이 얘기했다가는 더 큰 싸움이 될까봐 멈추고 싶은 거. 피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두 분의 패턴이신가 보다. 적극적으로 갈 데가 없구나. 저도 여기 며칠 있어 보니까 느낌 알겠어요. 어떤 건지. 갈 데 없어요. 힘드시겠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고요. 세 번째 패턴은요. 반응적 공격 회피. 참고 있던 사람이 폭발. 참다가 폭발. 제가 여러분 보기 좀 착하게 생겼잖아요. 착할 것 같잖아요. 제가 착한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참았어요. 속으로 참았어. 2월 5일, 2월 17일, 3월 4일 이렇게 한 2달, 3달을 참고 있다가 한계가 왔어. 이제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나 참았어. 한꺼번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참았다가 얘기하니까 그래서 저는 착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얘기하지 그때. 그러죠. 그때 얘기하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진짜 그때부터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목을 졸라버렸어요. 고마워 참아주세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내고 나서 참는 게 능사가 아니더라. 그래서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그때 꺼내야 압력이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국어하고 연결된 것 같아요. 우리는 바로 그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고 목사님이 지금 어머니는 늘 모국어를 참았어요. 했는데, 어머니 늘 참았고 한꺼번에 근데 제가 어머니의 모국어를 많이 가지고 근데 있어요. 어머니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패턴이 회피하고 회피하는 대화가 없는. 사실 맞아요. 이 상관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너무 행복해요. 우리는 뭐 싸우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조용해요. 그러면 저희는 크리스천이 맞아요. 과연? 언제부터? 왜? 사실 제일 아픈 상황이죠. 누가 제일 아픈 줄 아세요? 집에 와도 고아가 같이 있어요. 왜냐면 집에 들어가도 과부와 호레비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집에 와도 부모님이 있어도 고아가 같이 없으면 조금 낫겠죠. 네. 그런데 우리와 왜 그 아이 때문에 조금 더 부모들이 조금 더 안테나가 있으면서 조심하고 경계선도 세우고 이런 좀 성장의 도구가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조차 없는데 둘 다 회피한다? 그러면 정말 쉽지 않아요. 집이 안 있죠. 네. 아까 하우스는 있을지 몰라도 호흡이 안 돼요. 마무리 해볼게요. 자, 대화의 단계를 이렇게 블루 색깔의 대화를 보통 남성 대화라고 불러요. 남성들이 대화는 패턴이 말을 하지 않거나 사실 말을 하지 않는 것도 해요. 소리를 내지 않지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너랑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내가 참아야 조금 되지. 아니면 난 지금 생각 중이야. 생각 중일 수도 이해하고 있죠. 있어. 그것도 무언을 일상대화, 정보 교환까지 많이 해요, 남자들이.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여성의 대화는 의견, 감정, 진실, 공감을 원해요. 남성들은 이쪽의 패턴을 훨씬 선호하고요. 여성들은 이쪽의 패턴을 훨씬 선호하죠. 그래서 우리 부부는 몇 단계까지 가고 있나. 그래서 맨날 1단계를 할 수는 없어요. 맨날 진심과 공감만 하면은 못 정말 살아요. 힘들죠. 네. 늘, 적절히 섞여야 돼요. 늘 4단계, 5단계가 주고받지만 가끔씩 3단계도 가고, 그죠? 2단계까지도 가고, 1단계도 가야 돼요. 근데 늘 5단계, 4단계, 6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이 부부도 건강한 부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대화 패턴이 어떠한가? 가장 좋은 대화, 사진으로 한번 표현했어요. 부부학교 때 이제 제가 아내를 안아주는 건데, 말없이 하루에 한 2분 정도 그냥 이렇게 더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안아요. 네? 잘 안아주시면 돼요. 잘 안아주시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사티어가 뭐라 그러냐면 하루에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 4번 안아줘요. 최소한. 그렇군요. 상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이유가. 사실은 남편의 허그를 싫어하지는 않을 텐데 그렇게 표현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아버지가 폭력이 있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누군가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쓰다듬으면 저는 굉장히 결벽증처럼 푹질하면서 완전히 몸이 오그라들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래서 저도 누가 이렇게 스킨십을 하거나 이거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이게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 순간을 어떻게 이제 저한테 사모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교회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제가 뭘 했냐면 한 애 유모차를 끌고 한 3-4 정거장 가가지고 옛날에는 왜 한국에 왜 여성 잡지책을 빌려줬잖아요. 비디오 가게에서. 그러면 월간지를 빌려갖고 와요. 우리 교인들 맞으실까봐 잘 가방에 넣어가지고 거기 보면 왜 그 사람들이 써놓은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걸 내가 배우는 거예요. 너무 내가 이게 근데 지금은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머리를 내가 밀고 내 머리를 쓰다듬다 이건 저한테 굉장히 놀라운 성장이에요. 제가 이렇게 허브를 할 수 있어요. 아내가 많이 원하고요. 지금은 굉장히 제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 이건 제가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에게만 이따가 시그니처니까 각자 부부들이 개발을 하세요. 따라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두 분도 만약에 내 아내가 허그를 내가 살려면 허그하면 안 돼요라고 하면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어떤 걸 하면은 당신에게 좋은지.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면 아내가 가르치실 거예요. 그걸 하시면 돼요. 그게 허그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각자에게 다를 수 있죠. 자, 이런 사인이 운전하다 보면 이런 사인이 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인이 오면 채워야죠. 근데 차를 혹시 버리는 분 있어요? 이런 사인이 왔다고? 아, 차 다 됐네. 딴 거 타야지. 이렇지 않잖아요. 차는 우리가 버리지 않는데요. 안타까운 건 사람은 자꾸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도 부부 이혼율이 지금 높잖아요. 50% 넘어가고 있는데 사랑이 바닥났다고 버려요. 사랑은 이렇게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채우고 싶다. 쉽진 않지만 계속 레벨 게이지를 계속 업해가면서 서로의 사랑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묶어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와 부부 사이에는 이제 이렇게요, 다리를 만들고 있어요. 나와 아내는 이 다리를 지금 잘 만들고 있나? 나와 아내는 늘 마음이 오고 갈 수 있나?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하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맛있는 거 같이 먹고. 다리를 놓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리가 부를 때 쳐다봐지. 아내가 부르면 나 불렀어? 고개만 한 게 아니라 몸을 돌려서 아, 나 불렀어? 이렇게. 가슴을 열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할 때 외면하지 않아요.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해요. 여보, 나 지금 바빠. 이거 쉽죠? 외면하지 않게. 그리고 손잡고 산책하기. 손잡고 산책하시나요? 예, 좋아요. 그리고 그냥 안아주기, 그냥. 아내가 표현한 것처럼 하루에 4번은 서로가 살기 위해서 안아줘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무조건 칭찬하기. 그 다음에 머리 쓰담쓰담, 부부 사진 찍기, 왼손 잡아주기. 이거는 저희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하기 위해서 다리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 있는 내용은 저희 거니까 물론 따라하셔도 괜찮지만 상의하시고 이것부터 해보자. 그 외에도 우리 부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개발해 나가요. 이것이 부부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거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모국으로 있는 빈 공간이 있어요. 만약 부부의 정서적 대화를 찾아내서 연합이 흐릅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결혼시킨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어린 애들도 있을 것인데 애들이 잘 부모를 떠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앞으로 애들이 부모를 잘 떠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선되는 게 연합이 돼야 돼요. 가족 안에서 연합을 잘 이루어야 떠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연합이 안 되고 떠나가면요, 도망가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부모 곁을 빨리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았어요.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건강한 모습은 서로 연합이 이루어진 다음에 떠나는 것이다. 네. 대화란 듣고 말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먼저 대화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사역하면서 하면 되지만 예수님을 닮고 싶으면 함께 살아요. 부부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배워가고 그럴 수 있는 우리 프레이즈 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